예, 안녕하십니까. 글을 쓰는 탁석산입니다. 오늘 강연인데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러니까 가수가 앨범을 내고 홍보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책을 낸 지 얼마 안 돼서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 6년 정도. 우리 애랑 같이 여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애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아들인데 제가 이제 책을 내갖고 한 2,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책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애가 저한테 아빠는 이제 가수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앨범을 내서 앨범이 잘 되면 그 다음 거 내고 말아먹으면 못 내고 굉장히 불안한 직업이다. 그래서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꿈은 공무원이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부모가 그 영향을 무지하게 끼치는구나 자식한테. 그런데 요즘 그걸 실감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책을 내면 홍보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일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이 뭐고 이게 좋은 책이니까 사달라 이런 것 같은데 저는 별로 근데 홍보에는 의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라는 게 책의 힘으로 팔려야지 이게 뭐 광고한다고 팔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책 내용도 물론 말씀드리겠지만 그보다는 제가 왜 이 책을 썼는가 이런 문제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 내용은 사서 읽으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 의도는 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의도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국에 철학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70년대 초반이었는데 한국은 별로 볼 게 없는 나라다. 한국엔 철학도 없고 한국 문화가 얼마나 천박하냐. 그래서 그때는 유럽이라든가 미국, 일본도 미화되는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렇대더라. 한국은 이 모양이다. 이런 거. 항상 그런 식의 비교. 그래서 미국에 간다거나 유럽에 가면은 그것이 특권이 되고, 그래서 그쪽에서 공부해 오면은 이제 특권을 가진 사람이 되는 이런 문화였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왜 한국에 철학이 없을까? 한국 문화가 정말 천박한가? 이런 의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줄곧 해왔는데, 특별히 그걸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었고요. 시간이 흘러서 제가 뭐 글을 쓰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렸을 때도. 그래서 제가 첫 책을 낸 것이 45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작가가 되고자 의도한 적은 없었는데 이게 인생이 의도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책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낸 거죠. 지금은 이제 글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왜냐하면 지금 나이가 너무 들어서 다른 직업을 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50살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어떤 생각을 쭉 해왔냐면요. 한국 문화에 관한 거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는지 해결해보자. 그래서 다른 책을 쓰면서도 계속 이 문제를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서 일본에 1년 동안 있으면서 좀 더 이제 생각을 가다듬은 거죠. 왜냐하면 바깥에서 보니까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게 결과물이죠. 그래서 제가 극복하고 싶었던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한국에 철학이 있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데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서양. 그러니까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양에는 있는데 한국에는 없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철학자를 이름을 대봐라. 그러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서양의 철학을 보면 굉장히 정교하잖아요. 플라톤부터 시작해갖고 현대까지 아주 족보가 확실하고 책도 두껍고 또 배우면 알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배우면 알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오히려 뭔가 있어 보이게 하는 이런 거죠. 근데 그거를 뛰어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배해 왔는데
서양을 뛰어넘자 이런 게 한 10몇 년 전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걸 하자, 한국 철학을 하자. 그래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작업을 보면 느낀 건 뭐냐면 장애가 또 하나 있다 이런 거였죠. 뭐였냐면 그것이 서양이라는 장애도 있지만 조선이라는 장애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철학이 있다면 한국의 철학도 있다 이런 얘기할 때 주로 조선의 철학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작을. 그래서 이황이나 이이가 얼마나 훌륭한 철학자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교화시키고 그걸 현대화시키는 작업 그런 걸 열심히 하면서 그것이 한국의 철학이다 이렇게 그게 대응 논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플라톤이 위대한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한국에도 위대한 철학자가 예로부터 많이 있었다.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거죠. 진척을 시키는 것인데 근데 저는 그런 작업이 방향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 한국의 경우에는 분명히 조선하고 한국이라는 것 그 사이에는 단절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데 우리는 그 단절을 인식하지 못하고 조선과 한국에 아무런 경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근데 이런 것의 그 단점은 뭐냐면은 그 조선에 집착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철학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인데 조선은 여기 지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체제였으니까요. 그래서 조선을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이 보일 수 없다. 그러니까 조선과 한국의 단절이 있다는 걸 인정함으로써 한국을 볼 수 있는 일단 그 터전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조선과 그 한국의 단절이 있다. 이 내용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엔 되게 단순하고 상식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주장을 하니까 이게 반발이 심해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뭐 전통이라는 게 부인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묻고 싶은 게요. 고려와 조선의 그 관계를 보면 조선이 고려를 부인함으로써 탄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를 계승하겠다. 고려의 불교 문화를 계승하겠다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조선은 철저히 고려를 부인하면서 기자조선을 이어받겠다. 중국에. 그렇게 내걸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와 조선 사이에 분명한 단절이 있었고 그 단절을 끊는 작업을 조선이 250년간 해왔던 거죠. 임진왜란 전까지요. 근데 그런 게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제가 보기에는 조선과 한국도 그런 관계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선과 한국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 고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을 움직이는 그런 사상이라든가 생각들, 문화의 양식, 그러니까 삶의 양식과 조선을 움직였던 그런 거 사상이나 삶의 양식이랑 비교해 봤을 때 그거의 공통점이 있는가 과연?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사성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이 생물학적 종으로는 똑같으니까 그런 유사성이라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를 비교해봐도 다 있을 것 같아요. 한국과 뭐 남미인을 비교해봐도 유사성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유사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선과 한국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고전은 없다. 그런 경전은 없다. 라고 생각하니까 분명히 단절이 있다. 따라서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지금이 잘 보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철학도 보이고 우리의 문화도 보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생각 자체가 좀 이 책을 받아들이는데 좀 지금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일반 독자들한테. 그러니까 일반 독자들은 우리의 빛나는 전통을 이렇게 이어받고 문화도 이어받고 그게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책을 사서 볼 수 있을 텐데 처음서부터 단절이다. 문화라는 게 단절에 의해서 발전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비유가 상하고 뭔가 얘가 불온한 자이다. 이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거죠. 근데 저는 뭐 불온하다기보다도 그렇게 해야지 지금의 문제가 보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선과 한국이 아무런 관련도 없느냐? 그렇지 않죠. 그거야 물론
문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뭐 두부 뭐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연속되는 것이 있죠. 저도 그걸 많이 느끼고. 하지만 단절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유교가 지금 이제 한국을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중국, 한국, 일본에서 융성한 것 중에 하나가 유교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미국 학자들이 분석을 했었어요. 한동안. 그런 책이 미국에서 나오면은 한국이 굉장히 좋아해요. 또 막 맞장구를 쳐요. 진짜다. 그거 맞아. 유교가 있어서 우리가 발전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하는데 그럼 유교에 무엇 때문에 발전했는가? 그렇게 물어보면 그게 교육열이라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다. 유교라는 것이 자기 수양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미국처럼 그렇게 뭐 막 나가는 사회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유교가 한국에 지금의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이 철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끼치는 것이 아니라 유교가 갖고 있었던 좋은 점, 즉 그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그 의식, 그것이 한국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뭐 이와 기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는가 이런 철학적 문제가 한국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 아니라 유교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변화할 수 있다. 인간이 변화할 수 있다. 무엇에 의해서? 네 노력에 의해서. 그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국에 영향을 끼쳤다고 봐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것이 뭐 신에게 빌어도 될 문제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이 결국 한국 그 발전의 원동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과 한국이 뭐 단절이 됐었다 완전하게 이렇게 주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그래야 지금이 보인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물론 연결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는 이제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씩. 그 지하철 같은 거 타보면요. 전 매일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한국 지하철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그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지나다니시죠? 이쪽 칸에도 타가지고 막 이동하잖아요. 문 열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기도 타갖고 이동해봐야 얼마 못 가거든요, 사실. 지하철 안에서 많이 가는 것 같지만 몇 칸 못 가요. 그 내려서 걸으면 금방이잖아요, 그거.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동하잖아요.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특별히 비즈니스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추억의 그 노래 파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이동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동하는가? 그거는 자기가 내렸을 경우에 빨리 나가기 위한 것이잖아요. 환승이라든가 이런 거. 근데 그렇게 해봐야 제가 보기엔 1분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1분을 아껴서 열심히 사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동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는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밑바닥에는 인간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변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약간 짜증 났댔어요. 사람도 가만 서 있지. 사람 많은데 꼭 그렇게 다녀야 되나. 근데 더 재밌는 거는 할머니들도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거죠. 이게.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역시 인간이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에도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 두 가지, 그러니까 서양이라는 것과 조선이라는 걸 한번 극복해 보자. 그런 것이 이 책의 의도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시작해서 한국에 철학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고, 그런데 또 한 가지 뭐냐면 한국의 철학은 좀 다르다는 거죠. 서양 철학이랑. 그러니까 서양 철학이라는 것은 책에 잘 나와 있거든요. 책에 아주 잘 정리되어 있고. 근데 한국 철학이라는 것은 왜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냐면 한국은 철학하고 문화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의 특유한 현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것은 뭐 책에 있는 어떤 그 철학적인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가는 그 삶의 양식 그 자체가 문화고 그게 곧 철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왜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는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요즘에 아프리카에서 한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연구해요. 한국이 이렇게 왜 발전했는가. 근데 한국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 한국이 발전했는가에 관해서 경제 지표만 이렇게 내놓지 그 정신을 잘 못 내놔요. 그러니까 내놓는 게 뭐냐면 지금도 새마을 정신 내놓거든요. 그런 거. 정리된 게 없어요. 왜 한국이 발전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문제를 여기서 쓰고 싶었던 거죠. 왜 한국이 발전했는가. 그러니까 한국이 놀랍게 발전했는데 어느 정도 발전했냐면은 아프리카 전체 그러니까 GDP 합보다 한국이 많거든요. 아프리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나라의 생산, 그러니까 GDP보다 한국이 더 많은 나라예요. 한국이 엄청나게 경제 강국인 거죠. 근데 그 발전의 원동력이 뭐냐? 그것이 한국 문화에 있고 한국 철학에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여기는 살짝만 비쳤지만 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일본의 지배가 한국의 그 경제 근대화에 도움을 줬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 논쟁하잖아요. 그 논쟁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책에 보면은 그 구한말에 시베리아에 이주했던 한국인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영국의 비숍이라는 사람이 그때 이제 한국이랑 중국이랑 여행하면서 여행기를 남겼잖아요. 우리나라에 번역도 나왔고. 근데 비숍의 여행기를 보면 한국에 왔다가 그 당시 조선에 왔다가 이제 시베리아로 간 거예요. 근데 이 비숍이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자기가 조선에 있을 때는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게으르고 지저분하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맨날 모여서 놀기만 하고. 그래서 이런 나라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봤는데 바로 여행을 해보니까 시베리아에 한인들이 이주를 해왔는데 너무나 잘 산다 이거예요. 깨끗하고. 그래서 비숍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베리아 이주민에 대해서 신사다, 영국 신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책에서. 그러면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칭찬이라는 거죠. 그게 영국 신사. 그러니까 조선의 이주민들을 영국 신사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런 이주민들을 보니까 조선인들은 앞으로 희망이 있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책에서. 근데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일본이 한국을 지배해서 경제에 도움을 줬다, 근대화에 이런 주장이라는 것이 제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베리아 이주민들을 보면은 그 시베리아 이주민들은 완전한 단절 속에서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시베리아로 이주를 갔다. 그 얘기는 거기는 조선의 전통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치적거리는 왕도 없었고 지주도 없었고 양반제도도 없었고 그러니까 단절에서부터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한국인들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영국 신사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게, 너무 점잖게, 너무 잘 살았고. 그 얘기가 뭐냐면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일본이 지배를 해가지고 도움을 줬다든가 그런 거는 좀 논쟁 자체가 우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한국 힘이 있다. 근데 일제시대에도 그것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시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한말서부터 지금까지 한 100년 정도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한국은 힘을 가지고 꾸준히 발전했다는 거죠. 일제시대에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본의 지배를 한국 사람이 이용할 정도로 한국 사람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 지배했기 때문에 한국이 발전했다면 일본이 철수한다면 한국이 망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은 경우에 미국이 60년대까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여했었잖아요. 그 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빠져나간 다음에 필리핀은 쇠락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광화문에 볼 수 있는 문화관광군가요? 그쪽 건물 있잖아요. 그게 필리핀 사람이 설계한 거거든요. 그 장충체육관도 필리핀 사람이 설계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 필리핀이 잘 살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필리핀이 스스로 힘이 있었다면 지금도 아마 잘 살았어야 되는 걸 거예요. 아마.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의 힘으로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일본이 철수한 다음에 한국은 더 발전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시베리아 이주민의 성공과 지금 한국의 성공은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 연관의 그 근원이 무엇인가를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무엇인가. 근데 제가 보기엔 첫째는 단절에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이런 걸 당연시 여기지만 조선시대에 있던 양반제도 이런 것은 결국은 조선을 병들게 한 거였거든요. 발전 못 시킨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이 그 요즘 광고에 나오는 정지용 씨 같은 경우 있잖아요. 5만 불의 일의 지도를 가지고 그런 거 요즘에 패러디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뭘 뜻하는 거냐면은 가장 가난한 사람도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에. 근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베리아 이주민의 성공과 한국의 성공은 저는 같은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절을 했을 경우에 한국은 눈부신 발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단절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첫째는 뭐냐면 종교적인 거예요. 그 서양도 그 근대가 탄생했을 때 중세와 단절했던 거거든요. 근데 첫째가 뭐냐면 서양도 기독교에서 벗어난 거죠. 신이 죽었다고 선언하면서 기독교에서 벗어나는 거. 근데 조선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조선의 주작에서 벗어나는 거죠. 종교에서 벗어나는 거.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왕이 사라진 거죠. 근데 그거는 서양 똑같거든요. 왕이 없어지면서 시민사회가 생기는 거죠. 근데 저도 똑같이 왕이 사라지면서 시민사회가 성립됐고 경제적으로 똑같아요. 경제적으로 봉건제도였지만 그다음에 이제 자본주의로 넘어왔잖아요. 근대 와서 한국 똑같아요. 구한말에 자본주의가 도입됐고 제가 보기에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분명한 단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양과 똑같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는 서양보다 뒤져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 답은 단절에 있다. 그러니까 서양이 하나씩 하나씩 했던 거죠. 서양은 그 단절을 단계적으로 이루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 종교, 그다음에 왕, 경제적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단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황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일단 종교가 제거되고 그다음에 왕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됐지만 왕이 제거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경제적으로도 자본주의가 되고 이렇게 함으로도 단계적으로 근대를 이뤘지만 한국은 한 칼에 이룬 거죠. 그게 왜 그랬냐면은 그 조선의 그 틀 자체가 주작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하나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것이 주작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작에서는 경전을 공부해서 과거 시험을 보고 거기 합격하면 그다음 정치인이 되는 거거든요. 곧바로. 그다음에 고향에 돌아오면은 그 하사받은 땅이 있으니까 경제적 지주예요. 그다음에 주작의 대가니까 종교 지도자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인이면서 그 동네 지주인 이런 체제가 제 생각엔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분리되지 않았던. 근데 조선은 하나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양반으로 태어나서 시험에만 붙으면 과거에만 붙으면 다 해결나는 거예요. 따로 국회의원 출마할 필요가 없어요. 따로 돈 벌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뿐 아니라 예의 법도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를 다 그 사람이 양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러니까 이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문제는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조선이 그 몰락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해방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그 발전할 만한 충분한 토양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그런 토양 아래서 자기 힘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중간에 있었던 없었던 관계없이 발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발전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구한 말 19세기의 경우로 보자면 서양과 거의 같은 분위기였다. 거의 조건상. 그리고 같이 스타트했었고 한국이 서양만큼 성공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저는 한국의 힘이라고 보는 거죠. 한국의 힘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 그 얘기를 뭐 충분히 하진 않았는데요. 예, 그것이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그러니까 계기 그런 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답을 해보고 싶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19세기에는 한국이 엄청나게 서양에 뒤졌고 못 살았다. 여러 가지로 후졌다. 이런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70년대에 들어서 갑자기 독재 정권이 개발을 해서 성공한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국은 100여년에 걸쳐서 꾸준하게 성장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 뭐든지 옛날 것에 관해서 미워하는 그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걸 예로 들고 싶냐면요. 예를 들면 이제 서양 음악에 관해서 그 클래식 같은 거를 보면은 요즘 조금 달라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클래식 공연을 가면은 좀 차려입고 가야 된다 그랬어요. 요즘 안 그렇죠. 그죠? 요즘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뉴욕 필이 와도 요즘 대충 입고 가잖아요. 여름에 이제 스레빠 걸고도 가잖아요. 그래도 얘기 안 하잖아요, 누가. 약간 눈살은 찌푸리지만 얘기는 안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얘기 없어도 뭐 이렇게 오면은 뭐 차려입고 가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렸을 때는 아, 그게 원래 서양도 그랬나 보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모차르트라든가 이런 사람이 그 살아있을 때의 그거를 보니까 모차르트가 이렇게 공연을 해도 거기 그 공연장에 온 사람들은 다 음식 먹고 놀았어요. 애들 데리고 와서 막 뛰어놀고 막 술 마시고 밥 먹고 그런데 이제 모차르트 공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다가 관객이라는 것이 탄생한 것이 이제 근대화라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그런 분위기 다 정리하고 옷 입어라 이렇게 된 거죠. 걔네도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소리 같은 경우 우리가 자랑하지만 옛날에 판소리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딱딱하게 앉아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소리꾼이 오히려 힘이 들었지 그 관람하는 양반들은 굉장히 편한 자세로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 이렇게 듣다가 귀찮으면 그만해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요즘은 이제 판소리 같은 경우는 일단 무대 위에 올려지면 누가 관객이 듣고 있다가 아 시끄러워 이제 그만해 그런 거 하면 신문에 나죠. 문화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뭐 문화 의식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대라는 것도 서양에서는 탄생된 거거든요. 만들어진 것들. 그러니까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거죠. 근데 한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가장 자연스러운 예술도 다 무대 위에 올려짐과 동시에 관객이 탄생하게 되고 관객은 딱딱하게 되고 관객이 말도 못하고 이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왜 공연을 잘 안 보는가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저는 이 책에는 쓰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한국은 서양보다 훨씬 더 그게 많이 남아있다고 봐요. 야성적인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공연이 지루한 거예요.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분위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싫어해요. 근데 그런 거 할 수 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많이 와요. 그게 한국 사람은 술집이죠. 한국 술집의 특징은 뭐냐면 옆 테이블에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일본이나 뭐 서양의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간섭하면 싸움 나잖아요. 바로. 한국 사람은 싸움 안 나요. 오히려 간섭 안 해주면 섭섭해. 그러니까 한국 술집 왜 시끄러운가를 처음에 몰랐는데 요즘 생각해 보면은 좀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 이런 거죠. 간섭을 해달라. 그럼 옆에서 또 기꺼이 간섭을 해줘요. 그러다가 보면 곧 같은 테이블로 합석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또 바로 친한 사이로 들어가서 또 2차로. 근데 그게 한국 사람들한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그 근대화라는 것을 지향을 하고 발전시켜 왔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야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야성이다 이렇게 쓰면은 이 책이 이제 좀 품격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창비에서 낸 건데 창비가 좀 이렇게 무채색의 출판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색깔이 없는 무채색의 분위기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뭐 야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인생주의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생주의인데 한국 사람은 일보다는 그 삶의 쾌락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회사를 왜 나가느냐? 놀러 나가는 거예요. 일은 대충 해.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회사 안 나가면 심심해. 그 끝나고 노는 거. 그거가 회사 안 다니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회사 꼭 나가야 돼. 한국 사람은 그러니까 출근하자마자 다 전화해 서로. 오늘 어떻게 되나. 다 그거 하고 있어 보면. 오늘 뭐 먹을까? 어디에서 만날까? 서로 약속 정하느라고 서로 바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휴대폰도 생겼으니까 더 좋아. 콜? 아이고, 막 보내고. 그럼 바로 와, 콜. 그럼 이제 오늘 4명 확보됐구나. 그럼 그때부터 일해. 그럼 11시 반 되면 점심 먹으러 나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죠. 다 아시죠? 한국의 뭐 근로시간이 뭐 길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 관찰되는 근로시간이 길 거예요. 하지만 실제 일하는 근로시간은 짧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하는 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하죠. 일본에서 일하는 것도. 왜냐하면 그 사람들 정말로 9 to 5로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전화 못 쓰게 하거든요. 정말 일하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한국은 정말로 일하는 건 하루에 1~2시간이죠. 나머지는 다 자기의 그 개인 일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면서도 왜 한국이 발전할 수 있냐 하면은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1~2시간 열심히 일하는데 그 진짜로 일해요. 근데 그때는. 그때 기계적으로 일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놀러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을 안 나가면은 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이 책에서는 인생주의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일보다는 감각적인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는데 사실 목숨 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셔도 내일 일이 있으니까 적당히 마시자. 이런 건 한국에서 용납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일이 있어도 정말로 술을 마시면 안 되겠다. 그런 사람은 빨리 집에 가야 돼. 중간에 가면 욕 더 먹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알아서 빨리 집에 가요. 그래갖고 집에 가서 거의 감금됐다고 생각해, 자신을. 그리고 아주 무료하게 텔레비를 보고 그러면서 계속 그 직장 동료들이 그 술자리에서 얼마나 재밌을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내일 일을 오전에 잡으면 안 돼. 이런 이제 결심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장인 정신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텔레비전이나 언론 보면은 일본엔 장인 문화가 있는데 한국은 장인 문화가 없다. 일본을 봐라. 3대에 걸쳐서 우동집 하는데 한국은 그냥 뭐 그 다음에 가도 바뀌었다. 한국은 장인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경쟁력이다. 이런 주장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언론의 선회를 받아가지고. 근데 제가 실제로 일본에 가서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일본 사람들이 사는 건 굉장히 무미건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쾌락이나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 때 되면 되게 조용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거기서는 장인정신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보다는 일이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무미건조하게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보다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이 요즘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게 그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을 보면 너무 발대는 거예요. 너무 즐겁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표정이 없다 그랬지만 요즘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표정 엄청 많아요. 즐겁죠.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쉽게. 그냥 항상 즐거움을 추구하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돈이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들면 쾌락이 줄어드는가? 한국 사람은 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양주 마시던 사람이 소주 마시게 됐다. 그러면 처음에는 약간 기분 나빠지만 곧 적응해요. 그리고 나중에 바뀌어요. 소주가 진짜 술이야. 이런 식으로. 그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좋은 옷 사 입다가 돈 없어서 못 사 입게 됐다 그러면 한동안은 이제 잠깐 동안은 좌절하지만 곧 적응해서 여러 벌 사니까 좋아 이런 거. 막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합리화를 하고 실제로 적응하고. 그런 면이 한국 사람이 굉장히 건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인생에서 그 일보다는 쾌락을 추구한다. 이런 것이 얼핏 들으면 나쁜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다. 한국 사람들이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쾌락이라는 건 어디든지 있거든요. 그리고 쾌락의 본질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5,000원짜리 밥을 먹던 사람이 10,000원짜리 밥을 먹으면 엄청 맛있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근데 계속 10,000원짜리 먹으면 맛이 없어요. 원래 그 감각적 즐거움이라는 게 길들여지면 끝이거든요.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10,000원짜리 먹다가 20,000원짜리 먹으면 또 잠깐은 맛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그 차이를 느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거 별로 이게 효과가 없다. 그러면 바로 처음으로 돌아가요. 처음으로. 그리고 또 즐겁게 지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뭐 망했다 그래도 즐거움이 뭐 사라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등산 가면 분명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매주 등산 가는데 등산 가다 보면은 뭐 등산 오는 사람이 별로 이렇게 부자인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너무 즐거워요. 그 뭐 가져오는 거 별거 없는데도 너무 맛있게 먹어. 그게 뭐냐면 적응을 그만큼 잘하고 그 즐거움을 찾는 데 익숙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가 보기엔 한국을 발전시키는 힘이라고 보는 거죠. 그걸 인생주의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이 여기 이제 허무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허무주의가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저는 이제 긍정적인 뜻으로 쓴 거예요. 뭐냐면 이게 일종의 보험이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왜 이렇게 그 좌절하지 않고 발전하는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이 허무주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요. 그래서 범죄의 재구성인가? 그 영화에서 보면 이문식이 사기꾼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문식이 그 박신양인가? 같이 이렇게 사기치고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 뭐 있어? 이런 얘기 해요. 인생 뭐 있어? 이런 거. 근데 저는 그 대사가 한국을 잘 나타냈다고 봐요.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중요한 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 뭐 있어? 이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한국의 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살려고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허무주의를 바로 받아줘요. 그래도 바로 얘기해요. 인생 뭐 있어? 별거 없어. 결국은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라니까 들어 그냥 한 잔. 그러면 그쪽에서 설교를 안 해요. 그걸 설교해야 되거든요. 인생 그래도 별거 있다. 그러니까 뭐 어쩌고 이런 가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근데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한국은. 인생 뭐 있어? 별거 없어. 뭐 잘난 놈도 다 죽어. 아무리 돈 많아 하루 3끼 먹는다니까 인생 별거 없어. 들어.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바로 끝이에요. 그걸로. 더 이상 토론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인생 별거 있다. 그런 사람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도 언젠가는 해야 될 멘트잖아요. 그게 대사니까. 그리고 언제나 그거 주고받아요 사실은. 뭐 한국에서는 친구나 누가 뭐 불렀다 일이 있어서 그러면 그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친구가 먼저 해. 그러니까 들어만 주면 돼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힘이 있냐면 한국 사람들은 보통은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는 다시 현세주의자로 바뀌어요. 그 엄청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현세주의하고 인생주의랑 허무주의 이 세 가지를 한국 사람이 산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이제 그런 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 한국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이 나와서 친구들 만날 때 친구들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한국인은 뒷담화로 산다. 여기 네모 해보니까 뒷담화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한국인이 뒷담화로 산대. 모여서 이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그 재미로 산대. 근데 그 재미로 산다는 게 한국의 인생주의를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일찍 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이 결국 현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내세는 없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중에서도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한다. 그런 의미의 인생주의자고,
그다음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인생 별거 없다라는 허무주의를 받아들여서 건강화되는 거죠. 그 이 세 가지가 한국이 살아가는 것인데 이 세 가지를 그 통합하는 것이 이제 실용주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그러니까 인생의 그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거기에 유용한 것이라면은 좋다. 그런 것이 한국의 실용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실용주의라는 것은 진리관 이런 것이 아니라 인생의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유용한 것이라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정치적인 논쟁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요즘에 국회에서 막 부수고 난리잖아요. 보셨죠? 뉴스에서.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관해서 별 반응이 없어요. 언론에서만 뭐 민주주의가 어떻고 그렇지. 다 일반 제가 알기로는 보통 사람들은 또 하는구나. 어쩐지 안 한다 했어. 뭐 이런 분위기지 그걸 가지고 뭐 민주주의 후퇴라든가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국회에서 지금 그것을 하는 것이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데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를 빨리 판단해요. 아주 즉각적으로. 근데 지금 판단으로 봐서는 별 상관은 없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용주의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좌파다 우파다 이런 것도 한국에서는 일반 대중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이런 데 보면은 막 좌파 우파가 엄청 이념 논쟁을 하는 것처럼 나와요. 그래도 신문이 또 품이 있어 보이잖아요. 뭐 있어 보이고. 그런데 요즘 독자들은 그런 거 다 그냥 넘어가요. 그럼 어디를 보냐면은 이제 칼럼이나 뭐 이런 건 전혀 안 보고 그 앞에 사회면 누가 어디가 뭐 어떻대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열심히 보고 그다음에 일만 좀 보고 사회면 조금 보고 그다음에 날씨 그거 열심히 보고 끝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좌나 우나 이런 것도 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택하는 것 뿐이지 그걸 위해서 뭐 목숨을 건다든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 영악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아주 잘 판단한다는 거죠. 정치적 문제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그 국제화 세계화 문제도 그렇고 그런 문제에 관해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실용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심이 돼서 인생주의, 허무주의, 뭐 현세 이런 것을 밑에 깔고 있다. 그러고서 한국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것이 제가 이 책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거죠.